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 55일 남겨두고 대선 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마한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내일 일단 영상으로 먼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대선 캠프 장소도 진용도 이제 짜여졌습니다. 첫 소식 이상원 기자입니다.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다큐 프로그램 방식의 영상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잘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고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포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한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를 공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는 여의도 용산 빌딩 2층에 마련됐습니다. 5선의 윤호중 선거대책위원장을 필두로 강훈식, 김영진, 윤우덕 의원 등이 합류했습니다.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캐치프레이즈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신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사용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SNS에 올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합니다. 이 전 대표는 모레 이곳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후보 비전 발표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협치와 소통을 부각하기 위해 이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이 전 대표 상대로는 자신이 제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불려갈 일 없는 자신만이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며 보수 선명성도 부각했습니다. 출마 선언 후에는 청년 지지자들과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와의 맞대결을 자신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업적을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대통령들의 묘역에 잇따라 참배한 뒤 예정에 없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함께 찾았습니다.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 절차도 마쳤습니다. 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이용구 전 윤리위원장을 후원회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으로 대선 캠프를 가동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우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요일이죠. 오는 13일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인 약자와의 동행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출마 선언합니다. 내일 출사표 던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오 시장을 견제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출마 장소로는 서울시 핵심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을 부각시킬 임대주택, 쪽방촌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선 공약 역시 약자 동행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입니다. 제 임기 이번 시정 철학은 동행 매력 특별시였었죠. 역시 대선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오 시장은 당 경선 일정이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개인 휴가를 쓰고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본선 후보가 되기 전에 미리 시장직을 던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시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서울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출마를 선언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출마 선언문 탈고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대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오 시장을 견제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고위험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견제구에 오 시장은 좋은 의견이라며 맞대응은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 김동연 경기지사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문 곳곳에는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독특하게 미국 출장길에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노타이 차림에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 김동연 경기지사. 인천공항에서 미국 출장길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포퓰리즘 경제정책 하지 않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경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전매 특허인 이른바 사이다 발언도 겨냥했습니다.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습니다. 정치 공학도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릅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시대 적임자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경선 과정에선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을 강조하며 당심을 노릴 전망입니다. 김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중도 보수를 겨냥한 우클릭과는 다른 행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각 메가더 동상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자체장은 각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간의 룰의 전쟁, 그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종 후보 4명 중 1명을 선출했었는데요. 당 지도부가 최종 2명으로 압축한 뒤 후보를 뽑는 양자 대결을 고심 중입니다.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처음 도입이다 보니 막판 진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룰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경선의 완주가 국민의 승리, 국민의 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은 각 경선 단계마다 몇 명의 후보를 남길지 이른바 컷오프 방식입니다.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후보를 추리고 다시 2차 경선에서 2명으로 추리는 이른바 양자 대결안이 검토됐지만 당내 반발에 1차 8명, 2차에서 남은 4명의 후보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1차 경선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최종 경선에선 당원과 국민 비율을 절반씩 두는 안이 유력합니다. 양자 대결은 국민의힘이 한 번도 도입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양자 대결 구도 시 과거 친이, 친박 갈등처럼 화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선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본선이 불리한 구도니 경선 흥행엔 양자 대결이 좋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오는 14일 대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경선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흥행입니다. TV 토론에도 후보자가 상대를 지명하는 1대1 토론을 검토 중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3주간 진행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핵심 키워드는 흥행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자들 간 1대1 TV 토론을 지명 토론 형식으로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경선 후보자가 1대1로 맞붙고 싶은 후보를 직접 지명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캠프마다 전략적 선택을 할 텐데 다른 후보들 모두에게 지명받는 경우도 아예 지명을 받지 못해 토론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들, 참신한 방식들, 또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자 간 1대1 토론이 도입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4명에서 8명 정도로 후보가 추려지는 2차 경선부터 도입되는 안이 유력합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흑역사를 직접 설명하는 토론안부터 프로스포츠에서나 보던 후보자 미디어데이까지 국민의힘이 각종 아이디어로 경선 흥행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하지만 룰의 전쟁은 늘 예민하지요. 양자 대결 도입 가능성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속내는 뭘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양자 대결로 뽑느냐, 사자 대결로 뽑느냐. 일부 경선 주자들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안을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도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양자 대결은 진영 내 갈등만 키울 거라는 우려입니다. 이번 경선은 결단코 화합이 장이고 통합의 길이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도 한동훈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구도로 만들어 반한동훈 연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탄핵부터 찬반으로 색깔이 확실했던 후보들인데 양자 대결 시 반대쪽이 강하게 뭉치는 가능성도 고민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공개적으로는 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손익 여부를 따지는 중입니다. 당 지도부는 양자 대결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의사를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정치부 김단비 차장과 판을 읽어보겠습니다. 룰의 전쟁 막이 오른 국민의힘 경선판이 궁금한데요. 어떤 판인 거예요? 네, 지금 판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흥행이 목적인 당 지도부와 본선행 티켓을 잡아야 하는 주자들의 신경전이 시작됐다고요. 당 지도부는 처음으로 본선행 티켓을 놓고 최종에서 딱 2명이 겨루도록 룰을 바꾸려고 합니다. 원래는 최종 경선에서 4명이 겨뤘거든요. 게임 룰이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까 경기를 뛸 선수들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죠. 근데 왜 지도부가 나서서 이 경선 룰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부 머릿속엔 딱 이것뿐입니다. 바로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개별 후보로는 아직 열세니 어떻게든 경선을 흥행시키고 주자들 인지도 높이고 해야 한다고요. 선수 4명이 맞붙는 것보단 단 2명이 치열하게 겨루는 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흥행을 위해선 1대1 지명 토론, 또 후보들이 함께 기자 질문을 받는 미디어 데이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명 토론은 일종의 연애 프로 같은 건데요. 상대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면 토론도 하지 못하고 집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양자 대결을 도입하면 이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 판이에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양자 대결의 룰은 일반 여론 50%, 당원 투표 50%입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양자 대결이 썩 나쁘지 않은 판입니다. 오 시장은 4명이 겨뤘을 땐 바로 1등할 지지율은 아직 아니죠. 그런데 2등까지만 올라가면 결선에선 중도 확장성이 강점인 본인이 유리할 거라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문수 장관 입장에선 판이 흔들리는 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 판을 흔들지 않고 기존대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양자 대결로 될 경우 김문수 대 반김문수가 되는 구도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룰에 이견을 내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선 반발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김문수 전 장관 말고 다른 후보도 좀 불리한 후보가 있어요? 네, 홍준표 시장이 오늘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양자 대결하면 치열하게 붙고 나서 그 감정이 봉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김문수 장관 지지층과 겹치는 상황에서 최종 경선을 2명으로
규모를 좁히면 설 자리가 없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 내부에선 나쁘지 않을 거라 이런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1위가 아니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4등이 1등하는 역전극의 기회를 뺏었다고 보더라고요. 지금 구도라면 2등하게 들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하면 경선 시작도 못하고 막 판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간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당 지도부도 마냥 이 양자 대결을 밀고 가겠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양자 대결을 하면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이후에 화합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어서 고민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도부는 막판 발표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판을 읽어주는 김단비 차장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날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에 이어가자고 물러섰는데 이재명 전 대표와 친명계 반발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사흘 전 제안을 거저들인 겁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우 의장이 친명계 압박을 버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우 의장 제안 바로 다음 날 거절 의사를 밝혔고 개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친명계 인사들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개나 줘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비명이나 국민의힘이 대선판을 흔드는데 우 의장이 동조했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항의 문자도 쇄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이 매긴 상호관세 25%가 한국산 제품들에 부과됐습니다. 어젯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면서 협상의 물꼬는 텄는데요. 미국이 협상에서 동맹인 한국이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먼저 정성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저녁 9시 3분부터 28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한미 정상 간 첫 대화입니다. 한미 양국이 계속 동맹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한미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대화를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들을 선제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과 알래스카 LNG 개발, 무역 균형 등 미국이 관심 갖는 3대 분야를 거론하며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관세 조정을 위한 패키지 협상 카드를 미국에 제시한 셈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인 동시에 대미 무역 흑자 폭이 큰 국가입니다. 총리실 측은 관세 협상에 한미 간 통화가 추동력을 더했다며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가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관세 부과에 맞서지 않고 협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중국 등과 협력해 관세 부과에 맞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I don't think that kind of fighting back
will improve the situation dramatically. It will really contract the global trade. We will not take that. 삼국이 공동 대응을 모색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지난달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도 일상적 회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대응이 한중일, 특히 한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So we will take a very cooperative position on this, and we will promote the dialogue.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 25%를 두고는 큰 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모든 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진 않는다며 협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CNN은 한대행을 지휘봉을 잡은 경제 전문가라고 칭하며 관세 문제는 한대행과 같은 노련한 협상가이자 무역 전문가에게도 큰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 반응은 어땠을까요? 직접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가 끝나고 약 40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과 관세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협상을 두고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를 비롯해 조선 분야와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등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협상하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협상과 거래를 맞춤복을 만들듯 국가 상황에 맞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ll them tailored deals, not off the rack. These are tailored, highly tailored deals. Right now, Japan is flying here to make a deal. South Korea is flying here to make a deal. 특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도 언급했는데 집권 1기 때 늘려놓은 방위비를 조 바이든 정부에서 해지했다며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도 국가별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를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f that means discussions of foreign aid, of our military presence in these countries, how those troops are paid for, come to the table, that could be part of the negotiation in these economic negotiations. 대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가 관심 있는 아이템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가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할 겁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를 만나 본격적인 통상 협의에 착수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안 기자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하더니 새로운 용어를 썼어요. 원스톱 쇼핑은 뭘 쇼핑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관세, 무역과 무관한 사안인 방위비 분담금과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을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는 건데 이를 두고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맞춤형 거래라는 건 뭡니까? 나라별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잘 따져서 성공적인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는 각국과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처럼 매우 맞춤화된 거래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무역 적자폭이 큰 우리나라와 일본부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두 나라와의 협상을 잘 이끌어내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기준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관을 개발한다거나 뭐 K조선 기술을 그냥 달라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손대지 않고 코 풀겠다는 격인데요. 알래스카는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입니다. 개발조차 어려운 곳이란 얘기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조차 여러 난제로 2016년에 개발을 포기했는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 LNG 대량 구입도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호주와 카타르, 오만 등에서 천연가스를 절반 이상 수입하는데 사실상 LNG 수입선을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처음부터 이 K조선에 관심이 많던데 뭘 해달라는 겁니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에 조선업, 특히 이제 러브콜을 보냈었죠.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단순히 우리나라 배를 사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조선소에 투자 및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배를 건조하지만 미국 조선소로 생산을 옮기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 미국 상품 사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죠? 맞습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서울에서 미국 차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소고기는 30개월 미만 수입 제한을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관심은 이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제 또 대폭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까? 맞습니다. 100억 달러, 약 14조 7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와 타결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9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일본은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최소 2배 이상, 최대 9배가 넘는 금액 인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그래도 한꺼번에 9배를 더 달라고 하면 뭐 이런 표현 해도 됩니까? 이게 갈취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선 갈취가 맞습니다. 이 모든 걸 패키지로 묶어서 받아내고 관세 하나랑 퉁치려는 셈인데요. 트럼프 스스로도 관세 정책을 두고 갈취 수단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They've ripped us off left and right. But now it's our turn to do the ripping. 본인도 갈취를 인정했었군요.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존처럼 관세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0.79%에 불과했는데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불가하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을 수준까지 관세를 낮추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기본 관세를 10%로 정한 만큼 LNG 수입과 K조선 기술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5에서 7%만 올리는 수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관세 정책의 설계자를 겨냥해 벽돌보다 멍청하다며 공개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관세 정책의 이견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급기야 트럼프의 관세 책사와 인신공격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머스크가 관세 정책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고문에게 자아가 두뇌보다 더 큰 것이 문제라고 비난한 것이 발단입니다. 사흘 뒤 나바로는 한 방송에 출연해 머스크는 자동차 조립업자라며 값싼 외국 부품을 원한다고 조롱했고 이에 머스크는 나바로는 진짜 멍청이라며 벽돌자루보다 더 멍청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은 대수롭지 않단 입장입니다. These are obviously two individuals who have very different views on trade and on tariffs. Boys will be boys.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측근의 파벌 싸움이라고 봤는데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머스크와 트럼프의 결별설과 관련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머스크의 의견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여파로 테슬라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I hope it is agreed that bo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effectively creating a free trade zone between Europe and North America. 머스크의 동생이자 테슬라 이사회 멤버인 킴벌 머스크도 미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바로를 해고하라고 트럼프에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미국 증시가 출렁이면서 미국 부호들 재산도 일제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락장에서 워런 버핏 홀로 자산이 늘었는데요. 어떻게 한 걸까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기준 전 세계 억만장자 순입니다.
상위 10명 가운데 4위에 오른 미국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 CEO 워런 버핏의 재산 변화가 눈에 띕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곤두박질 치면서 머스크를 비롯해 억만장자 부호들의 재산이 크게 감소했는데 워런 버핏은 올해 들어 17조 원을 벌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팔아치운 덕분에 최근 폭락장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애플은 상호 관세 여파로 최근 주가가 23% 급락해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습니다. How do you think tariffs will affect the economy? I mean, tariffs are actually, we've had a lot of experience with them. They're an act of war to some degree. 버크셔는 애플 등 보유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 주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대신 중국의 BYD로 차익 실현을 보고 최근에는 일본의 경기 회복을 예견한 듯 미쓰비시 등 일본 상사에 대한 비중도 높였습니다. 투자 커뮤니티에는 버핏은 다 알고 있는 신이다. 버핏 투자만 따라하자 등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워런 버핏이 주가 폭락 장세를 활용해 대거 주식 매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 규제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수원 공군기지의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붙잡혔는데요. 이들이 우리 군시설 4곳과 국제공항 3곳을 돌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중국 베이징 공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 2명. 이들은 국내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인 10대 2명은 이곳 김포공항을 비롯해 인천공항, 제주공항을 무단 촬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8일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들은 사흘 동안 군사시설 4곳에 전투기와 관제시설도 찍었습니다.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 등으로 사진 수천 장을 찍었는데 수사당국은 연속사진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사진은 현재까지 400여 장 정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했는데 수사당국은 부친이 중국 베이징의 공안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금까지 2~3차례 국내 입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다른 국가 중요 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차량과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을 하다 시비가 붙었는데 창문을 열고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검은색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차량 뒤를 쫓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차량 밖으로 흉기를 꺼내듭니다. 지난 5일 저녁 8시 5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사건 현장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조수석 아래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해당 흉기는 목재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차량에 두고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세우라며 다가와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슈퍼마켓들이 가격을 부풀려 써놓고 마치 대폭 할인하는 양 꼼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를 잘 모르는 외국인 입장에선 속기 십상인데 김태우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관광객들로 가득한 서울 명동 거리. 골목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자와 라면 등 한국 식품을 파는 슈퍼마켓만 20여 곳 넘게 보입니다. 최대 90% 특가 할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살펴보니 시중 판매 가격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제조사 온라인몰에서 6,720원인 과자가 이곳에선 원가 1,80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4% 할인에 8,200원에 판매한다며 가격을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역과 가까워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형마트 매장과 명동 슈퍼마켓의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과자와 라면, 김 등을 사는데 명동 슈퍼마켓은 모두 71,500원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보다 거의 2만 원이나 더 비싼 셈입니다. 소비자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할인을 해준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해 차익을 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바가지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 price is a little bit more expensive. Friend asked me where to go buy snack or like ramen or kim snack or something like that. I prefer to shopping here, but 지나친 상술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발걸음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데다 신고 접수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거고 신고가 되면 조치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한 슈퍼마켓 관계자는 판매하는 사람이 얼마에 팔든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비행기보다 빨라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이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된다는데 어떤 원리인지 또 안전한 건지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명한 터널 안으로 고속철도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상태 터널에서 자기 부상으로 열차를 띄워 레일과 바퀴가 닿지 않은 채 달려갑니다. 국토부가 본격 기술 개발에 들어간 차세대 교통 시스템 하이퍼튜브입니다. 내부 구조는 KTX와 같지만 출입문은 위로 여는 방식입니다. 전기로 동력을 사용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튜브 안에 있어 외부 기상 영향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최고 속도가 시속 1200km로 시속 900km인 비행기보다도 빠릅니다. 지금 제디로 출발하는 KTX 열차는 약 1시간 50분 뒤에 부산에 도착하는데요. 하이퍼튜브 기술이 개발된다면 부산까지 채 2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이퍼튜브는 해외에서도 하이퍼루프 등으로 불리며 꿈의 열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ou can go anywhere on Earth, anywhere. Like you can actually go to like the top of Mount Everest. There's no place you can't go, anywhere. 최초의 고속철도를 운영한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모두 주행 테스트를 성공하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65살부터 노인 연령으로 구분하는데요. 서울 시민은 70살부터를 노인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노후에 손주 양육보단 취미 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입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구령에 맞춰 발차기를 하고 격파 동작을 선보입니다. 지난 3월 모집 당시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해 대기까지 할 정도로 인기 강자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또 다른 교실에선 탁구 수업도 한창입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이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취미와 교양 활동이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뒤를 이었고 손자녀 양육을 희망한다는 답은 33.5%에 그쳤습니다. 손주들 양육했는데 치중해서 집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 즐겁고 이제 기다려져요. 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64%가 자녀들과 가까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사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노인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70세 정도인 것 같아요. 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에는 약 88%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인생을 바치겠다고 나선 MZ 세대들이 있습니다.
탈춤과 외줄타기 같은 우리 기술 배우기에 진심인 이들을 광민경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광대줄타기 여러 세대를 걸쳐 전통 문화를 잇는 사람들을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죠. 공연이나 공예 등을 하는 살아있는 문화재인데요. 이런 문화유산 지키기에 나선 청년들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이 2m 40cm 외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외홍제비라는 동작이에요. 줄 위에서 튀어올라 한쪽 다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묘기도 이어집니다. 줄타기 전수자인 이도희 씨는 흙물놀이를 하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3년 전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하늘을 난다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한번 보면은 사람들이 매료돼서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열심히 잘 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250년 전통 양주별산 대놀이 놀이패인 윤동준 씨도 중학생 때부터 탈춤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팝핀처럼 절제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오른손이 옆으로. 네. 하나. 와, 어려운데요? 팝치니까. 그쵸? 좋아서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직업이 안 된다는 게 조금 고충이죠. 여기에만 몰두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요.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며 줄을 타야 되고 눈이 올 때 눈을 맞아서 손이 얼어도 하지만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염색장에서 쪽염색이 한창인 젊은 장인. 원단에 따라서 질감이나 이런 색감들이 구현되는 게 다 다릅니다. 면으로 된 원단인데 보다 더 진하게 염색이 되기도 합니다.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는 오칠 기술에 빠져든 장인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예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전통문화 이수를 마치면 국가유산청의 심사를 받아 정식 무형유산 이수자가 됩니다. 전통에 인생을 건 MZ세대들의 고군분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내일 대선 출마 선언하는데요. 이 대선 레이스 중에도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오늘 선거 기간엔 재판을 빼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많이 빠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당일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을 위해 주 1회 법원에 출석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표님 어제 대장동 재판 출석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 전 대표는 조기 대선 전까지 최소 6번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인 다음 달 6일을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 5차례 대장동 재판과 1차례 위증교사 항소심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 3일 대선 당일에는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대선 당일 재판은 일정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기간 내내 법원 출석 동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다음 달 선거운동 기간 기일을 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많이 빠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도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재판에 3번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4개 재판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야권은 발칵 뒤집혔죠.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후보직 사퇴하란 요구가 쏟아졌지만 이 처장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이라면서 재판관 자리를 포기하라고 압박했지만 이 처장은 거부했습니다.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가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이 처장을 지명한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런 유은 통치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죠? 윤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선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리 상황에서 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헌법기관 구성권도 대행에게 있는 겁니다.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 이 처장의 후보자 자격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마지막 당회의에서 당부한 게 이거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막아달라고요. 민주당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한대행 탄핵안이 다시 떠오르고 있고 법사위에서는 권한대행 지명 봉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을 지명하자 즉각 봉쇄에 나선 겁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첨부해 한대행 지명을 무효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돼요. 혹시나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하는 법 아닙니까 이게? 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재탄핵 여론도 불붙고 있습니다.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숙의 아파트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선 출마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한대행 탄핵에 신중했던 지도부 기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상황이라며 한대행을 탄핵하고 법안을 처리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오늘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 재판관 임명 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 아시는 분 많으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뤄진 사건인데요. 1968년 북한 무장공비로 청와대 바로 앞까지 침투했다 붙잡혔던 그 당사자 김신조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북한 무장공비로 우리나라에 침투했던 김신조 목사가 향년 83세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씨는 18살 때부터 군 생활을 했습니다. 26살이던 1968년 1월 21일 남한에 침투했다가 청와대와 가까운 세검정곡의 인근에서 생포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같이 넘어온 무장공비 31명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청와대 내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아자를 거하고 그다음에 보수하에 있는 주요한 간부들을 총살하기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남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일명 실미도 부대로 알려진 684 부대 등 다양한 북파 부대가 창설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전향한 김 씨는 많은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공로로 공소 취하 조치됐습니다. 이후 결혼한 뒤 1996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전향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까지도 대중매체를 통해 침투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내가 여기서 왜 젊은 나이에 내가 목숨 끊어야 되느냐. 나오면 살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냥 수류탄을 이 땅에 놓고서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고인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영어 실력이 또 화제더군요. 네, 이번 통화엔 통역사가 배석했는데요. 이 두 정상 실제로는 직접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지낸 한대행, 영어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Great Call, 좋은 통화였다는 반응 보였고요. 한덕수 대행에게 Beautiful English, 훌륭한 영어라는 찬사도 보냈습니다. 한대행의 영어 실력 볼까요? Hello, Mr. President Biden. Because we are friends, so everything should be condoned, and we don't care what happens. I understand that. That kind of situations cannot sustain. Right. 요즘 한덕수 대망론 띄우는 국민의힘은 또 저것도 또 띄우더군요. 네, 박수영 의원은요. 우리나라 지도자면 이 정도 영어는 돼야 한다면서 치켜 세웠고요. 이 지도부도 나섰습니다. 많은 의원들도 부분을 소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역 구민들도 그렇고.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한덕수만이 이재명을 이길 카드란 목소리도 있고요. 또 용병이냐는 회의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선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반긴다는데요.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많이 옹호했기 때문에 공모자인 한 대행을 후보로 공천한다면 중도층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걸요. 한대행 주변에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 출마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건 또 무슨 말일까요? 법사위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법사위 탈핵 뒷글 이어가면서 이 날선 발언이 오갔는데요. 발단은 예의였습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예. 사람들은 쫄랑쫄랑 나서 자기한테는 조용히 하라. 왜 어디서 왜 그거 하시냐? 박지원 의원님들 아무도 쫄랑쫄랑 안 해요. 조용히 해! 적당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배가? 시작하게 경고를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아니 경고를 주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싸움이 잘 끝나질 않는군요.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향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하자 이 국민의힘에선 더 격한 반응 나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란 동전이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직도 내란 선봉이라고. 그리고요. 왜 자꾸 내란 프레임 씌우냐는 건데 이 싸움 당분간 끝날 것 같진 않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가장 큰 적수가 누구예요? 네, 바로 이 전 대표 자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전 대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요. 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30%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동시에 부적합도에서도 37%로 1위 차지했습니다. 살펴보면 오히려 대통령에 부적합하다는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거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적하는 비호감층, 요걸 이겨내는 게 숙제일 것 같아요. 네,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법 리스크나 과거의 수위 높은 발언, 또 일부 강성 지지층 탓에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내부에서도 고심 깊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엔 산불 피해 지역 찾아서 이재명 위로하고 또 소상공인들 만나서 애로사항도 들었죠. 이 낮은 자세와 부드러운 리더십을 부각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정치인들 비호감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자 숙명이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배구 여자의 김연경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은퇴합니다. 은퇴 무대에서도 MVP에 오르며 빛나는 모습이었는데요. 20년 선수 생활을 마친 김연경의 소회를 김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2승 2패로 5차전 벼랑 끝까지 온 흥국생명과 정관장. 흥국생명이 2세트 먼저 따냈지만 정관장이 2세트 따라붙었고 마지막 세트 매치 포인트에서 투투크의 속공이 정관장 수비 맞고 코트 밖으로 벗어납니다. 순간 김연경은 포효하며 투투크를 얼싸안았고
흥국생명 선수와 코치들도 함성 지르며 코트로 뛰어듭니다. 흥국생명이 혈투 끝에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도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2005 시즌 신인왕과 MVP를 휩쓸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김연경이 20년 뒤 은퇴 무대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MVP에 등극하며 변함없는 최고의 별임을 입증했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또 멋있게 끝내려고 이렇게 또 어려운 역경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기분 좋게 떠나겠습니다. 웃으면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준우승한 정관장 선수들은 함께해서 영광이었다며 김연경의 앞날을 응원했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우리는 레전드 김연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은퇴를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V리그만 4번 우승한 김연경은 일본, 튀르키예 등 해외에서 뛰며 한국 배구 지평을 넓혔습니다. 또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4위란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김연경은 당분간 학업과 재단 활동에 집중하며 제2의 인생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립니다. 양은 제주에 최대 40, 전남에 5에서 20, 그 밖은 5에서 10mm가 되겠는데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은 전국이 차차 맑아집니다. 비가 오는 동안 남쪽은 돌풍과 벼락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또 일부 지역은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강수량이 적은 중서부는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겠고요. 남부 곳곳은 밤에 국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 강릉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2도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경북 곳곳에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모레까지는 맑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오며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